스티븐 킹, 현존하는 공포, 스릴러 장르 최고의 이야기꾼. 두 번째 이야기. 1. 파이어스타터. 국내 출판가에서는 불의 소녀 찰리로 소개된 파이어스타터는 킹이 캐리에서 선보인 초능력자의 일그러진 초상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마크 L. 레스터가 연출을 맡고 드류 베리모어가 열연을 했지만 그녀가 극중 초능력을 발휘할 때마다 내뿜는 거친 숨소리와 머리결이 흩날리는 모습, 그리고 하얀 입김이 쏟아지는 것에 대한 인상 외에는 별다른 감흥을 불러 일으키지 못했다. 믹 게리스. 킹이 보여주고자 했던 원작 의도를 영상 작업으로 100% 이상 표현해주고 있다고 칭송하는 감독 중에 한 명. 슬리버커스를 비롯해 더 스탠드, TV 시리즈 샤이닝 등을 만들어냈다. CNN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게리스는 공포영화 구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는 나의 어두운 일면을 예리하게 파헤쳐주고 있는 다크 하프이다는 격찬을 보내 여타 감독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원작자의 극찬에도 불구하고 게리스가 발표한 영화에 대해 비평가들은 소설 내용을 스크린으로 그대로 옮긴 듯한 밋밋 한뿐이다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킹은 자신의 신작 중의 하나인 데스퍼레이션 연출을 그에게 의뢰하는 등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3. 그린마일. 매월 한 편씩 6개월에 걸쳐 탈고하겠다는 선언을 한 뒤 발표했던 연작 시리즈 형식의 장편 소설이다. 지필 의도의 신선함을 부추겨주는 내용의 아기자기함이 더해져 베스트셀러 명단에 일찌감치 진입했다. 알라바마주의 한 교도소에서 평생 간수로 일했던 이의 회고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화는 소설의 재미와 흥미를 압축시켰다는 다이제스트판. 탐 행크스가 소설에서 묘사된 주인공보다 다소 젊었다는 것이 옥에 튀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4. 골든 이어스. 미국의 CBS TV에서 7회로 나누어 방영했던 8시간 분량의 장편 대하 극이다. 원작자인 킹은 1부와 5부의 각본을 직접 담당했다. 정부의 비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실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다. 사고 현장에 있었던 늙은 청소부가 서서히 젊음을 되찾는 신비함을 체험한다. 이에 정부의 비밀기관이 젊은 노인과 아내의 동태를 감시하기 시작한다. 오프닝에서 보여주는 화학공장의 장대한 폭파 장면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드라마의 묘미에 빠져들게 했다는 평을 들었다. 정부 비밀기관이 숍이라는 가명을 쓰고 있다. 이 이름은 파이어스타터에서 등장하는 범죄 조직 명칭과 동일하다. 연출은 케네스 킹은 극중 버스 운전사로 카메오 출연하고 있다. 5. 지하실의 악몽. 단편집 나이트 갤러리에 수록되어 있는 동명 단편을 영화로 만들었다. 메인주의 한방적 공장에서 일자리를 얻게 된 남자가 자신이 거처하는 눅눅한 지하 골방에서 인육을 먹어대는 쥐와 대적을 벌여나간다는 것이 기둥 줄거리다. 극중 박쥐 형상을 하고 있는 쥐의 모습을 뛰어난 분장 솜씨로 만들어내 실감나는 충격을 던져주었다. 6. 공포영화. 자타가 공인하는 호러, 공상과학영화 광이 바로 스티븐 킹이다. 그는 1930년대 공포영화 전문 제작사로 명성을 얻고 있었던 유니버셜 제작의 킹콩, 드라큘라 등을 관람하고 이 장르에 깊이 심취했다고 전해진다. 킹이 10세 때인 1957년 10월 태평양의 외딴 섬에서 화학 물질에 노출된 개들이 거대한 생물체로 변해 인간 사회를 공격한다는 로저 코만의 비급 공포물개 괴물의 공격을 관람하던 도중 갑자기 필름이 정지된 채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호를 발사시켰다는 뉴스가 방영돼 이때 현실 생활에서 공포스러운 존재의 실체를 처음으로 느낀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남녀 간의 로맨스를 다룬 문예물보다는 공포 장르에 더욱 열성적으로 빠져들었다고 한다. 이러한 성장 과정은 후일 가위손, 화성 침공 등에서 동화적인 상상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준 팀 버튼 감독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고 전해진다. 7.
및 영국 문단에서 수여하는 환상문학대상을 받은 원작을 미국 ABC TV에서 2부작으로 극화했다. 타이틀잇은 지능이 정상화보다 조금 모자란 7명의 아이들을 위협하는 괴물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괴물은 마치 피에로처럼 얼굴 전체에 흰색 분장을 하고 나타난다. 소년들은 의기투합해서 괴물잇을 무찌른다. 하지만 소년들이 어른으로 성장한 뒤 이 괴물이 마을로 다시 찾아와 한바탕 소동을 일으킨다. 1부는 소년 시절, 2부는 성년 시절의 모습으로 구분해 극을 전개시켜주고 있다. 롬 라이너 감독의 스탠 바이 미를 연상시켜주듯 1부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동심의 세계를 한껏 키워가고 있는 소년들의 활기찬 모습을 수려한 영상을 곁들여 펼쳐주고 있다. 극의 무대는 메인주의 데일리라는 마을. 어린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 거주하는 동네로 등장하는 데일리 마을은 현재 킹이 살고 있는 방고를 모델로 해서 등장시킨 가상공간이다. 극 중 이 지역에서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것도 실제 방고에서 발생했었던 것을 인용한 것이라고 한다. 감독은 토미 리 월레스가 맡았다. 8. 정크야드. 킹의 소설에서는 쿠조, 스탠 바이 미, 이 등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쓰레기 더미가 널려있는 공간인 정크야드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지저분한 곳은 사악한 일이 꾸며지거나 터무니없는 일을 당하는 지역으로 나온다. 이 공간에서는 햄버거, 도너츠, 포테이토 칩, 펩시, 콜라, 버드와이저 등 인스턴트 식품을 먹고 있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고급스러움보다는 지극히 평범한 소품들은 독자나 관객들에게 자신의 일상을 보는 것 같은 동질감을 얻게 하는 데는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을 듣고 있다. 9. 랭골리어스. 중편 소설로 발표했던 차일드 플레이를 탐. 홀랜드 감독이 ABC TV를 통해 미니 시리즈로 각색해 공개했다. 비행기 탑승객들이 갑자기 2차원 세계로 날아가 그곳에서 랭골리어스라는 괴물을 만나 버리는 해프닝을 담고 있다. 정체불명의 기괴한 괴물을 만나 이를 퇴치하기 위해 묘안을 짜내는 승객들의 모습이 흥미감을 더해주었다. 괴물 앞에서 혼비백산 달아나다가 그를 퇴치하기 위해 작전을 짜는 승객들 틈에 스티븐 킹이 끼어있다. 10. 롬머맨. 단편집 옥수수밭의 아이들에 수록돼 있는 에피소드 중의 하나이다. 붉은 잔디를 깎는 기계가 인간을 공격한다는 것이 소설 내용. 영화에서는 이를 공상과학으로 변형시켜 자극적인 흥분을 고조시켜 주었다. 제프 파에이가 맡고 있는 잔디깎기 청년이 지적장애자로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 피어스 브로스난이 가상현실을 활용해 그에게 천재적인 지능을 부여한다는 것으로 다듬어졌다. 하지만 원작 내용이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각색된 것에 분노한 킹이 감독 브레트 레오나드에게 제작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는 소동을 벌였지만 흥행에서는 그런대로 평범 이상의 반응을 올렸다. 킹의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1996년에는 파하드 만 감독에 의해 속편 롬머맨 2가 공개되는 성원을 받았다. 11. 메인주. 킹하면 메인하면 킹이 연상될 만큼 두 단어는 유착관계를 갖고 있다. 그의 소설 대부분의 무대가 바로 메인주이다. 자신의 저택이 있는 방고에는 이세 묘사된 거대 급수탑이 설치되어 있고 이곳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있는 오린트는 펫 세메터리 무대가 됐다. 캐슬록의 모델이 됐던 듀람은 킹이 태어난 고향으로 소설 속에서는 어머니 품속 같은 모정을 풍겨주는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다. 메인주는 젊은이들에게는 피서지로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 소설 속에서 강력살인이나 괴물이 단골로 출몰하는 곳으로 묘사된 이후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뜸해졌다는 의외의 후유증을 겪기도 했다고. 12. 맹글러. 불우한 어린 시절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킹이 한때 세탁소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쓴 단편 소설이다. 오래된 세탁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프레스 기계가 인간의 피맛을 기억하고 인간을 공격한다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담겨 있는 작품이다. 흡혈귀와 악마 같은 이미지를 짙게 풍겨주는 프레스 기계의 등장이 공포,
영화다운 스산함을 풍겨주었다는 평을 받았다. 공개 당시 피해 굶주린 기계의 광포한 움직임이 객석의 비명을 자아냈다. 감독 토비 후퍼의 히트작 중의 하나로 남아있다. 13. 맥시멈 오버드라이브. 단편 모음 집 트럭을 킹 자신이 각본을 쓰고 첫 메가폰을 잡았다. 혜성이 지구를 통과하는 시점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트럭이 이상 전파를 받고 운전사가 조종을 할 수 없는 폭주 괴물로 돌변한다. 바보스런 반응을 받고 싶었다는 연출 소감을 드러낸 킹은 메가폰을 처음 잡고 시행착오를 겪자 촬영 도중 조지 A. 로메로 감독으로부터 연출 기법을 전수받으면서 작품을 마무리 짓는 고역을 치렀다. 결국 이러한 우여곡절로 인해 작품적인 완성도는 기대 이하. 평론가들로부터도 혹평을 받았고 그의 최악의 영화들에게 수여하는 골드 라즈베리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수상하는 수모를 당했다. 에밀리오 에스테베스, 로라 해링턴 주연. 오프닝에서 킹이 엑스트라로 얼굴을 내밀고 있다. 1986년작 13. 미저리. 광적인 독자에게 오랫동안 스토킹을 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했다는 후일담을 갖고 있다. 폭설이 내리는 날 자동차 전복 사고를 당한 베스트셀러 작가. 폴은 사교성이 부족하고 격렬한 성격을 가진 전직 간호사 애니에게 구조돼 그녀로부터 간호를 받는다. 애니는 폴이 마침 탈고를 끝낸 로맨스 소설 미저리의 작가라는 것을 알고 소설 속에서 여주인공이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는 것에 분개, 숨어있던 광기가 돌출해 작가에게 온갖 폭언과 폭행을 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극중 지나치게 열성적인 독자에게 감금돼 공경을 당하는 작가의 처지는 바로 킹 자신의 모습이라고. 각본을 맡은 윌리엄 골드맨은 닉슨의 워터게이트, 음모의 전말을 묘사한 대통령의 사람들로 명성을 얻었던 이야기꾼. 예측 불허의 광기를 갖고 있는 애니 역을 맡은 연극배우 출신 캐시 베이츠는 아카데미 여우상을 따냈다. 반면 침대에 묶여 다리가 부러지는 등의 고충을 당하는 폴 역은 애초 킹은 워렌 비티를 염두에 두었지만 감독인 롬 라이너의 추천으로 제임스 칸이 낙점돼 그도 평균 이상의 열연을 펼쳐주었다. 1990년작 14. 뮤지컬. 킹과 뮤지컬.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지만 유일하게 킹이 발표한 원작이 뮤지컬로 선보인 적이 있었는데 그 작품이 바로 캐리. 초능력을 갖고 있는 소녀의 행적을 그린 이 원작은 브라이언 드 팔머 감독이 영화로 선보여 대중적인 절찬을 받아냈던 작품이다. 이것을 영국의 명문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가 각색을 맡아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무대에 올렸다. 이러한 시도의 각본은 영화 시나리오를 담당했던 랠리 코엔, 작곡은 페임으로 아카데미 작곡상을 수상했던 마이클 고어 그리고 연출은 텔리 핸즈가 각각 담당했다. 캐리 역에는 당시 셰익스피어 극단의 최연소 단원이었던 17세의 신디 헤이틀리, 캐리의 어머니 역은 영화 캐리에서 체육교사 역을 연기했던 베티 버클리가 맡았다. 하지만 스텝, 캐스트의 화려함과 열기, 원작의 탄탄함과 영화로 익히 알려져 있다는 대중성, 여기에 $800만 거액의 제작비를 투입하는 등 여러모로 의욕적인 면을 보였지만 막상 무대에 올렸을 때는 철저하게 관객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이변이 발생해 결국 5일 만에 막을 내리는 참패를 맛보았다. 이런 결과에 대해 뮤지컬 평론가들은 돼지피를 뒤집어 쓴 캐리의 모습을 호화로운 무대 장치와 화려한 댄스 장면과 함께 보고 싶은 뮤지컬 팬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했다. 15. 니드풀 싱즈. 캐슬록을 무대로 한 공포 극이다. 정체불명의 이방인이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파는 골동품 가게를 개장한다. 그런데 가게 주인은 알고 보니 사탄. 그는 물건을 사러 오는 주민들에게 선심을 베풀고 대신 그들의 영혼을 담보로 빼앗는다. 이어 정체불명의 살인사건으로 마을은 서서히 황폐화되어 간다. 이러한 것에 의심을 품은 법 집행관이 악마의 정체를 알아내고 그와 목숨을 담보로 한 단판을 벌여 마침내 악마를 퇴치시킨다.
찰톤 헤스톤의 아들 프레이저 헤스톤의 감독 데뷔작이다. 골동품 가게 주인이자 악마 역은 연기파 배우 막스 폰 시도우가 등장하고 있다. 그에게 조종당하는 마을 사람들로는 에드 해리스, 보니, 베델리아 등 중견 배우가 출연하고 있다. 16. 나이트 플라이어. 공포 소설을 다수 수록한 나이트 플라이어의 표제 소설을 극화했다. 인적이 드문 마을에 흡혈귀가 출몰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호기심. 많은 신문 기자가 이러한 뱀파이어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탐문 조사를 해나간다는 공포물이다. 17. 오리지널 스크립트. 스티븐 킹이 영화를 위해 처음으로 쓴 대본이 슬리버커스. 이어 TV 미니 시리즈용으로 처음 쓴 것은 스톰 오브 더 센추리이다. 슬리버커스는 처녀의 피를 먹고 살며 고양이의 발톱을 가장 무서워하는 반인 반고양이 흡혈귀 슬리버커가 등장하고 있다. 슬리버커인 메리와 그녀의 아들 찰스는 어린 소녀를 살해한 후 인디애나 주로 이사하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는 찰스는 전학한 학교에서 여학생들 사이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된다. 그러나 슬리버커의 본색이 드러나면서 자신을 의심하는 선생님을 죽이고 속도 위반으로 쫓기다 경찰에게 정체가 탄로난다. 치어리더인 교내 최고의 미녀 타냐를 엄마의 먹이로 점찍고 접근하던 찰스는 타냐의 공격을 받아 칼에 눈대 찔리고 뒤쫓아온 경찰 에디의 총에 맞아 중상을 당한다. 아들의 복수를 위해서 메리가 광분의 행동을 벌인다. 인간과 고양이의 유전자를 합친 슬리버커스라는 새로운 모자, 인종을 등장시켜 눈길을 끌었다. 오프닝 장면에서 모자가 함께 댄스를 즐기는 장면은 근친상간의 냄새를 풍겨주고 있으며 극의 무대는 드물게 인디애나 주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스톰은 고향으로 돌아와 메인주의 동떨어진 작은 섬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 남자가 태풍을 만나 공경에 처하고 이어 음산한 분위기를 가진 정체불명의 사나이 때문에 마을 주민과 함께 기분 나쁜 일들을 연이어 당하게 된다는 사연을 들려주고 있다. 태풍의 강도가 증폭되면서 의문의 사나이가 벌이는 범죄, 행각의 수위도 고조되고 있다는 상관관계를 보여주어 관객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주었다.